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입니다.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두 일들이 나옵니다. 그 일들이 나오는데 뭐 선거 때문에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의자가 옛날에 지하철이 처음 나올 때는 의자가 푹신푹신하고 쿠션도 있고 천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타면은 쿠션이 좋아가지고 엉덩이도 아프지도 않고 편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보니까 완전히 맨 철판입니다. 철판이라 가지고 차가 일렁일렁 하면은 미끄러져요. 그리고 노인들이 지하철을 탈 때 노인들은 대기 보면은 근육이 감소돼 가지고 엉덩이가 살이 없잖아요.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뒤척뒤척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다른 데는 몰라도 경로석 같은 경우에는 좀 쿠션을 맨 철판으로 하지 말고 쿠션을 좀 두어가지고 좀 푹신푹신하게 천으로 우리 왜 고급 좌석 버스 있잖아요. 그 정도는 못되라도 그 정도는 했으면 해요. 경로석이라는 게 뭐예요? 약자들이 타는 데인데 엉덩이가 완전 철판이라 가지고 엉덩이가 베개에서 타지를 못합니다. 저도 타봤어요. 초창기 지하철 나왔을 때는 전체가 다 맨 철판이 아니고 쿠션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푹신푹신한데 그게 이제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기에다가 술을 먹고 토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하니까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손님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경로석 정도는 그래도 좀 쿠션이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로석 말고 요즘에 참 좌석 재료들이 많이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예전처럼 천이 아니고 좀 쿠션이 좀 있고 좀 미끄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새로운 좌석 재료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좀 투자를 해가지고 청소하기도 좋고 쿠션도 있고 차가 일렁거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좌석이 이제 문제입니다. 타보니까 제가 처음에 지하철 초창기에 1975년도 이제 지하철이 생겼는데 그때는 좌석이 푹신하고 아주 파란 초록색으로 쿠션 좋은 걸로 깔아놨습니다. 앉으면 푹신한 게 좋아요.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새로 나온
무공해 버스, 뭐 전기 버스라고 하는데 그 의자도 쿠션이 없고 또 그 전기 버스 차량 자체에 그 스프링이 쿠션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너무 없어요. 차가 다니면은 따라가닥 하는 게 그 바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전기 버스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 운전사들이 그 좀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정말로 뼈가 부서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전에 운전기사인데 뭔 얘기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조심스럽게 좀 운전하는 사람도 그 바퀴에서 충격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전기버스가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 디젤 석유버스들은 그 차량 자체에 에서 그 바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이 그게 업쇼브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의자도 푹신한 걸 하고 그 버스 자동차 자체에서 충격 흡수하는 스프링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급 그 좌석 버스 있잖아요. 비싼 거 2,800원, 3,000원짜리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에도 기존 버스가 있고 전기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전기 버스 안 탑니다. 그거 타다 보면은 경로석이라고 있지만은 정말 충격이 너무 충격을 흡수를 못해요. 바퀴에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차량 자체가 그 바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흡수도 못하고 의자도 그렇고 그 전기버스 자체에서도 그 스프링이 그 바퀴에서 올라오는 자체의 그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어떤 게 나빠진다는 얘기죠. 지하철도 그렇고 이제 버스도 뭐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기존 뭐 디젤 뭐 이런 사행정 버스는 줄이고 앞으로 전기 버스를 많이 보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기 버스 정말로 그 의자도 많이 없어요. 예전 되면 의자도 부족합니다. 사실. 지하철도 요즘에 뭐 의자를 좀 줄이고 의자 없는 빈칸을 늘린다 그렇게 하는데 외국 같은 데는 지하철이 혼잡도를 미리 예상하고 2층이나 3층으로 된 그 지하철을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층 지하철을 운행하려고 해도 그 높이를 애당초에 그 건설할 때 터널이라든가 이런 높이를 높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층 지하철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외국 같은 데는 미리 앞 장내를 멀리 내다보고 3층까지 지하철 3층으로 된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높이를 아주 높이 건설을 할 때 애당초에 그 터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하도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 열차 심량이라고 그러면은 한 2량이나 3량 정도는 의자를 싹 없애고 혼잡도를 좀 낮춘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냥 놔두면 또 혼잡도가 그대로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가장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계란 노른자의 위치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그런 자리에 전부 다 그 좋은 직장들이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출퇴근하려고 모두 경기도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몰빵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다. 그래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너무 집중돼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뭐 공공기관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이렇게 해봐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저 얼마 전에도 저기 시사 문제로 나왔지만은 그 메가 수도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에 있는 경기도를 서울특별시로 모두 흡수를 해가지고 일괄 편성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서울특별시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강원도라든가 여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강릉시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메가 수도권 위성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에도 수도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만 되는 게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메가 도시, 메가 수도권을 만들어서 좋은 점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유리한 점이 많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시골에 같은 데는 소멸되는 농촌, 집단 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의료 시설도 공백이 되어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수도권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병원은 좀 좋다 하는 병원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3차 종합병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를 전부 다 서울특별시로 흡수를 해서 편입을 하고, 지금에 있는 경기도 그 바깥의 외곽에 있는 원주시라든가 강릉시라든가 천안시라든가 행정도시 있는 그쪽 해가지고 비행 돌려서 있는 걸 갖다가 위성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거대 위성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이라든가 뭐 행정 수도를 이제 이전하는 행정 제도라는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도 발생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라든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이전, 그게 큰 효과가 있었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전을 해봐도,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살지 않아요. 대개 보면은. 그래서, 원래 직주 근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경기도를 전부 다 서울특별시로 만들면은, 지하철의 혼잡도도 완화가 됩니다.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국가의 세금도 절약되고, 앞으로 혼잡도 해결 대책도 되고, 지방에서는 소멸됐던 농촌이나 집단이 없어지는 것도 예방하고, 학교도 소멸이 많이 되잖아요, 지방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에는 이 수도권 광역 전철 철도망이라는 게 지금의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수원 요 정도를 갖다가 수도권 전철 광역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철을 공짜로 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도 들어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뉴스를 보면은 노인들이 천안에 온천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천안에 가가지고 독립기념관 구경도 하고 온천도 있으니 가서 온천하고, 하루에 10,000원만 가지고 가면은 교통비가 공짜니까 놀다 오는데 엄청나게 그쪽이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그 많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 만일에 원주시라든가 강릉시까지 서울에서 강릉시까지가 거리로 상으로는 230km입니다. 그러니까 250km나 250km 정도에 되는 이제 그 둘레 비행 돌아가는 둘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수도권으로 전부 다 편입을 하게 되면은 강릉시, 원주시 뭐 이런 권역을 하게 되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게 만약 수도권 광역이 그렇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에서 강원도 원주시가 수도권 전철 광역 전철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무료 전철을 이용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강릉, 원주 이쪽으로 또 공짜로 놀러 갑니다. 엄청 많이 놀러 가요. 그러면은 그 지방에서도 많은 광역들이 유치가 되면은 소멸되던 농촌, 집단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살라고 해요. 거기가 살아도 전철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얼마든지 가니까 싸지 않으니까 공짜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뭐 강원도 강릉시까지 수도권 전철 광역시 수도권 전철 광역 전철망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린 공짜인데 강원도 가가지고 살면서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좋으니까 거기가 살아도 되겠다 해서 인구 분산도 효과가 되고 인구가 또 많이 그런 데 가면은 또 지방도 활성화됩니다. 지금 봐요. 옛날에 그 평양 동계올림픽 때문에 KTX가 지금 강릉에 지금 다니잖아요. 처음에 저기 KTX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제 KTX가 생기는데 이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그 KTX 강릉 운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고민했습니다. 사실상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KTX를 강릉시까지 운행하게 되면은 적자 때문에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적자가 생기니까 운영할 수 없으니까 중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아가지고 타는 사람이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강릉역을 확대를 할 정도입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강릉시가 활성화돼가지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교통망이 원래 그렇게 메가 수도권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경기도는 서울시로 편입이 되고 그 지금에 있는 경기도 외곽 밖에 둘레로 있는 그쪽을 또 수도권에다가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강릉시, 여주시 저쪽까지 전부 다 그렇게 천안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전철 교통망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로 가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외국에 그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가지고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폭넓게. 항상 무슨 국민들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 나라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해서 하느냐. 내가 지금의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천궁이라는 그 역술인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은 또 그 떴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의 그 승객이 4호선, 7호선이 너무 혼잡도가 심해가지고 압사 사고가 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심량이라고 하면은 2량이나 3량을 의자를 없애고 없앤 차량을 확보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이제 점점 나중에는 인구가 많게 되면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의자를 다 없애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 노약자들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출퇴근할 때는 뭐 혼잡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출퇴근 시간이 끝나면은 평상시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의자 있는 데 가서 앉으려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그 의자 없는 텅텅 그 빈칸에 누가 서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부작용도 생긴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무슨 공중에서 의자가 내려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는 의자가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서 없다가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에 이제 혼잡도가 낮아지면은 쭉 내려오는 그런 장치가 있던가. 뭐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게 이제 평상시 혼잡도가 낮을 때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점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는 또 그렇고, 내가 또 이래 텔레비 보니까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대 이상 그 여론조사가 지금의 그 여당을 많이 지지하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60대가 지금 여당의 지지율에 뭐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해가지고 거의 60% 이상 지지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지금 여당 지지율이 50%, 60% 이상 이렇게 항상 나왔어요. 그러던 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뚝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초연금 같은데 지금 작년에 그 소득하위 70%까지 주던 것이 작년에는 그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사람이 24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수급, 자격, 요건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사람이 작년에 24만 명. 강릉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강릉시 인구가 지금 21만, 22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24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텔레비 나왔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그래서 소득하위 그 70%의 기초 수급률이 되던 것이 지금에는 67.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건 아무 발표도 나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텔레비 나온 적도 없습니다. 차차 줄여가지고 소득하위 40%, 50%까지 줄이고 아주 어려운 노인한테 2배로 주자 이런 발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난 들은 적도 없어요. 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나는. 그런데 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다가 기초연금이 주다가 딱 끊어진다? 엄청나게 섭섭합니다. 사실상 그거는 애당초부터 안 주면 괜찮은데 받다가 끊어진다.
보통 노인들이 10원 한 장 벌지 못하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돈은 그 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직장인의 이 100만 원, 2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그전에는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에 그 65세 이상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엇박자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론에서 일정한 말하는 것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각자 당원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고 엇박자가 나고 그러니까 기초요금 같은 게 차라리 더 많이 주지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려주지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32만 원, 30만 원 그대로 소득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차라리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나라의 사정상 기초요금은 지금 현재 32만 원인데 더 이상 올릴 돈이 없으니까 차후에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든지 또 병사 월급도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예산 시정 연설할 때 보니까 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사 월급도 공약은 그때 내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200만 원 가까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차질이 오고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불경기고 지금 현재 국정자금이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기초연금도 지금 올려주지 못하고 병사 월급도 차후로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소득의 70%를 올려주지를 못할 망정 3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갔으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65세 이상 연금 받는 노인한테 지지율이 폭락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유지가 됐을 걸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사 월급도 이제 주지 못할 형편이면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면은 병사들도 들어보고 지금 국내 사정이 그렇구나 하고는 다른 당이 집권을 해도 별 볼 일 없겠구나. 지금이 워낙 나쁘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나라들 다 그러니까 어떤 집권당이 어떤 당이 나라를 잡고 일을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노인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병사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아야 집안이 평화롭고 분열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텔레비 보면은 대통령이라 이런 지지율이 40%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40% 아래로 떨어지면은 집안이 분열이 된다. 분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당이 되고 난리친다. 신당 창당한다. 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배로 위성정당이 생기고, 하고, 난리칩니다. 그거. 그래서 지지율이 올리는 게 지금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기초연금도 차라리 왜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이면 2만 원 또 올려야 되는데 차라리 2만 원을 올리지 못하고 32만 원 그대로 계속 2만 원 더 이상 못하고 그대로 국내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올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만 원씩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올리지 못하고 32만 그대로 연결해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유지를 했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노인들의 그 지지율이 폭락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당원들 간에 얘기하는 것도 각자 다르고 정책도 이제 하는 것이 좀 일관성이 없고 통일된 것이 없고 엇박자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R&D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난리치는데 그저께는 R&D 산업이라는 게 장래 먹거리 기술이고 국가의 가장 기초 과학 산업이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내가 어젠가 발표한 거 봤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거기를 앞으로 우리가 장래에 거기에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기초 첨단 과학 산업입니다. 거기에서 먹거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 거기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연구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먹고 사는 먹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얘기에서는 예산 예결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R&D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이제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된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왜서 나오게 자꾸 만드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장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런 걸 좀 진언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은 사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관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대통령한테 제청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신들이 편지를 써서 상소문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관원에서 임금한테 충고를 주는 상소문.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정책을 한번 엄청 좋으니까 이 정책을 고려를 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정치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오갑니다. 상소문에. 그래요. 근데 사관원 같은 데서는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임금님한테 아주 충고하고 질타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임금을 완전히 아주 혹독하게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걸 올리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완전히 목을 잘린 충신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충신은 그 먹고 사는 그 직장을 잃더라도 직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절개가 굳고 나라를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그 직언을 하는 그런 그 중신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부 다 목이 잘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파면당하고 그렇게 하는 그 충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모시는 그 고급 국무위원들이 잘 좀 보좌를 해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바로바로 제때 좀 진원과 사관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정책을 지금에 펴야 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해서 육가원칙에 의해서 왜서 그러느냐고, 지금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왜 그렇게 급하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상소문을 올리고 또 그렇게 대통령하고 대화를 오고 가고 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엇박자가 나지 않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항상 괜찮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또 이 왕 앞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 이제 옛날에 부정부패가 심할 때는 완전히 정치는 엉망이고, 국민들한테 사찰을 할 때 국민들이 너무 민원이 심해가지고 가성고초 민원고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이도령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민원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도 이제 충신들은 임금한테 보고할 때는 정말로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 그러니까 임금의 눈을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간신들이. 충신도 있지만은 간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그런 걸 좀 잘 토대로 해서 바르게 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가끔 텔레비 나오잖아요. 예산을 깎는데 이 R&D 비용까지 깎나?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쪽에 야당에서는 정책 자금을 그러니까 확장 정치 자금으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집권당은 건전 재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준 확장 정치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장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확장을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건전 재정을 해도 안 되고, 절충형 정치 자금이 준 정치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확장 정치 자금으로 할 것인가, 건전 재정 자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준 재정 자금으로 할 것인가. 확장과 건전의 절충량이 준 재정 정치 자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